우리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되셨나요? 네. 네. 계속해서 7주차 2차시 수업을 할게요. 지금 부동의 영향,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계통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서 1차시에서 불용성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까지 했고요. 그리고 불용성 위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축은 아트로피라고 합니다. 어때요? 근육이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위축된다. 그럼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석고붕대 캐스트 하는 경우에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통기부스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6주든 8주 후에 이 통기부스를 풀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통기부스를 했다. 오른쪽 다리에 풀고 나면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에 비해서 많이 가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육이 빠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성 위축,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위축된다. 그리고 구축은 아예 오그라드는 거예요. 컨스트럭션.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화상환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화상으로 인해서 근육이 피부뿐만 아니라 안에 근육도 완전 컨스트럭션이 왔어요. 완전 수축이 심하게 오그라들었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들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화상을 입은 경우는 그래도 뭐 더 이상 뼈가 자라지 않는데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크면서 뼈는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뼈에 자라는 그 성장 속도에 비해서, 성장에 비해서 이 근육은 이미 컨스트럭션이 왔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지가 않겠죠. 그 근육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제 화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크면서 뭐 1년, 2년 단위로 거기에 칼집을 넣어줘요.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뼈는 길어지는데 밖에 있는 이제 근육이라든가 피부는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아기 때 뭐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여러 번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제 피부 이식도 있지만 이런 근육 수축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오그라드는 것. 이게 구축이고요. 그리고 발처짐, 풋드랍이라는 단어를 임상에서 보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19-35에 보면 발처짐 구축이라는 게 있죠. 이게 풋드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펴지는 것. 아니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그래서 처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엉덩관절 바깥 돌림과 같은 관절 변형이 생긴다. 이렇게 처지다 보면은 이제 우리 고관절 쪽에 이런 바깥 돌림, 고관절 쪽에서 바깥으로 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브덕션 되겠죠. 이런 부분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관절의 변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 그래서 뻣뻣함은 앵클로시드 상태, 뭐 강직된 상태가 이렇게, 아니면은 스티프니스, 뻣뻣함이 이렇게 온다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고요. 그게 근골격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첫 번째 불용성 골다공증, 그리고 위축, 그리고 구축, 그리고 풋드랍, 그리고 강직, 뭐 통증,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근골격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심혈관계, 네, 하트 쪽하고 하트 쪽을 보면 심장 교유량 감소. 그래서 심장 안에 이제 그 피가 갖고 있는 이 양이 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된다는 거죠. 심혈관계가 약화된다. 그러면 심장이 한번 뛰었을 때 피를 빵 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장이 많이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박동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 보유량이 감소를 하고요. 발살바라는 이제 그런 걸 쓰는데요. 발살바 매뉴얼이라는 건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앉을 때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보면 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사화법 매뉴얼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동안 숨을 참았다가 성문을 닫은 채 힘을 주는 것을 얘기해요. 숨을 참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힘을 주는 거. 그래서 뭐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하거나 변기에 앉으려고 할 때 이제 숨을 참는 이런 것들.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발사화법, 이 발사화법의 사용이 증가되는 게. 그래서 혈류가 이제 잘 되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체위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포스추럴 하이포텐전 아니면 오스페드릭 하이포텐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을 때 띵 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현상. 네. 근데 환자분들도 갑자기 침대에서 생활을 오래 하니까 침대에서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막 어지럽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교육을 해야 되겠죠.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이제 조금 일어나세요. 이렇게 갑자기 확 일어나시면 이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체위성 저혈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부동 환자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이제 누워있는 이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체위성 저혈압도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맥 이완과 정체 그리고 체외 의존 부종이라는 것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19-36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활동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A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혈액이 쭉 위쪽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는데 이 부동 환자는 어떻게 되냐? 이 설명과 같이 보실게요. 부동 시 골격근은 충분하게 수축하지 않아서 근육이 위축된다. 아까 위축은 아트로피 얘기를 했었죠. 근육이 이제 수축, 이제 작아지는 거죠. 위축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골격근은 중력에 대항하여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 이 화살표가 뭐냐 하면은 심장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렇게 계속 누워있다 보면 별로 수축을 하지 않아서 근육도 위축이 일어난 상태니까 잘 심장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지정맥, 우리 다리의 이제 정맥, 주변에서 보셨을까요? 다리 뒤에 보면은 이 혈관들이 이 정맥, 파란색 정맥이 꼬불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지정맥류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서 있는 직업인 경우에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부동 환자예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왜 이게 생기는지 볼게요. 그래서 하지정맥에 혈액이 고이게 돼요. 계속 누워있으니까. 정맥 이완과 울혈을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은 판막의 기능 부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판막은 여기 보시면 정맥 판막이라는 게 보이죠. 이 판막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하면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면 여기서 이 심장 쪽으로 가게 되고, 이 한번 통과했는 혈액은 이 판막이 닫힘으로 인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판막도 우리가 자심실, 자심방, 우심방, 우심실 4개의 이제 방과 실이 있잖아요. 2개의 방, 2개의 실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우심방 쪽에도 판막, 자심방 쪽에도 판막이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피가 왼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쭉 내렸으면 내려왔는 피가 다시 위쪽으로 안 올라가게, 그렇게 해서 깨끗한 피가, 이게 들어온 피, 이산화탄소를 많이 갖고 있는 피와 섞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그 판막이에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위로 올라갔던 피는 다시 내려오지 않게 하는 이 판막인데, 이 B에 보시면 이 판막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되게 떨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피가 섞이게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완되겠죠. 이게 굵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판막 기능 부전이라고 하고, 이런 정체나 역류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서 정맥압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혈압이 10에 15mmHg였는데 여기서는 혈압이 어떻게 돼요? 20에서 30대였죠. 그래서 혈압이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정도가 10에서 15 정도가 더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압이 증가하여 혈관 주변 조직보다 더 높은 압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봤을 때도 다리 뒤에 이런 정맥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맥이 이렇게 보이지 하면은 이런 기전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체위 의존 부종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이거는 정맥암이 증가돼서 어떠냐, 혈장이 혈관 주위 간질 부분으로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부종이다. 지금 이렇게 되면 혈장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간질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혈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 성인간호학원에서 보면 수분과 전해질에서 나오거든요. 살짝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세포 내액, 세포 외액이 있어요. 그래서 ICF, ECF 들어봤을 거예요. 네, ICF.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수분이 있고 이 세포 밖에는 다 ECF죠. 세포 외액이 되는 거예요. 이 세포 내액에 있는 수분이 있고 이 세포 외에 이 바깥쪽으로도 다 세포 수분이 있겠죠. 근데 이 세포 내가 수분이 60%가 되고 이 세포 외액의 수분이 40%가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면 혈관이 있고 여기에 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핵이 있고. 그러면 이 혈관 안에는 뭐가 흐르죠? 네, 혈액이 흘러요. 혈액. 이 혈액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플라즈마가 있겠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피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원심 분리기에 의해서 밑에 혈구 성분, 위에 혈장 성분. 그래서 이 혈장과 혈구가 있는 게 이 혈액이잖아요. 이 혈액에 있는 혈관이 있고 이 혈관과 이 세포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간질액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 혈액이 있는 이 부분에 압력이 높아졌죠.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분이 이 간질액 쪽으로 빠졌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압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간질액으로 빠진 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부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먹고 잔다든가 이렇게 있을 때 눈이 많이 붓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트륨 수치 때문에 이 간질 쪽으로 이제 수분이 빠진 거고요. 이건 조금 이제 전해질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 물이 움직인 거예요.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안에 있는 압력이 혈액 속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동으로 인해서 간질액 쪽으로 이제 그 물이 나가버리니까 그 간질액이 붓겠죠. 그것이 부종이라고 한다고 했죠. 몸이 붓는 것. 그래서 혈장이 얘기했던 혈장이 혈관 주위 간질 부분으로 흘러나온다. 이것이 부종이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분과 전해질 부분, 그러니까 성인에서 조금 이해하고 오셔야지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조금 이해되도록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고 있죠? 네. 그래서 혈장이 간질액 쪽으로 빠져나온 것, 이것이 부종이다. 그래서 부종은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신체 부분에서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다리 쪽에 부종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혈전 형성,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으면 트롬보플레바이티라고 해서 우리가 피딱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전성 정맥염. 호흡기계 볼게요. 호흡기계 보면 어때요? 일단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런 호흡 운동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폐활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최대한 들이마시고 최대한 내쉬는 것. 그래서 최대한 들이마시고 흡기, 내쉬는 거 호기죠. 이런 것을 폐활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바이탈 캐피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임상에서는 타이달 볼륨이라고 해요. 그래서 T
TV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V는 우리가 인공호흡기, 중환자실에 있는 인공호흡기에 타이달 볼륨 맞춰주세요 하면 보통 500ml에서 550 정도 맞추거든요. 성인을. 그리고 수술실에서도 전신마취를 할 때 이 전신마취 기계가 호흡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때도 타이달 볼륨, 이제 몸무게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최대 흡기와 호기, 최대한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하는 그 양을 폐활량, 타이달 볼륨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폐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기계 분비물의 축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분비물, 폐에 있는 분비물이 폐포 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확산이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림을 보면 19-37에 보면 폐포가 뭐예요? 우리가 제일 작은 단위인 세포죠. 뭐예요? 폐의 세포. 그게 폐포. 그래서 포도 알갱이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게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부동 환자에게 어때요? 여기에 있는 뭐 가래라든가 뭐 이런 거 찌꺼기들이 여기에 다 끼게 되겠죠. 원래는 운동을 하면서 최대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걸 막 하면서 쫙 해서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되는데 이런 것 누워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안 되고 뭐 심호흡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이제 무기폐라고 하는 atelekta시스라고 해요. 어떻게 됐다? 폐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면 폐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 이 폐포가 포도알갱이처럼 꽉 켜졌다가 숨을 내쉬면 또 쪼그라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커진 게 폐잖아요. 이 세포가 커진 게 이 폐가 오른쪽 폐, 왼쪽 폐로 해서 최대한 들이마시면 커졌다가 내쉬면 작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누워있는 사람은 어떤 이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쪽 폐가 아예 쪼그라든 상태에서 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한쪽 폐로만 이제 숨을 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엑트리타시스는 이런 부동 환자에서도 있고, 수술할 때, 마취했을 때, 여기 기도 삭관을 했을 때, 기관지로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이 기도 삭관을 했을 때 그 튜브가 오른쪽 폐로만 가버리면 오른쪽만 폐를 확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운동을 안 했죠. 이렇게 2시간, 3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면, 그럼 나중에 기도 삭관을 했던 걸 빼버렸을 때 이 왼쪽 폐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엑틸라타시스. 이게 무기폐가 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실에서 이렇게 임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한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폐. 그래서 항상 청진기를 이용해서 수술실에서도 기도 삭관을 하고 나면 그 튜브가 중간에 잘 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오른쪽 폐소리, 왼쪽 폐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튜브를 안에 삭관했으면은 고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도 보면 튜브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치마성 폐렴이라고 하면 정체성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쇠약하고 부동 상태인 대상자,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서 사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많이 누워있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체성 폐렴, 치마성 폐렴이 온다. 폐렴은 이 폐에 염증이 생겨갖고 지금 안에 농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폐렴 진단 받고 난 뒤에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리고 대사 체계에서 대사율이 감소된다. 그래서 기초대사율, 우리가 기초대사율 여러분들 검사를 하면 당신의 기초대사율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1200칼로리, 1200kcal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조금 먹는데도 살이 찌는 이유가 내가 기초대사율이 낮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보통 아는 기초대사율인데요. 이런 대사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리고 음질소 평형이라는 건 뭐냐? 평형은 곧 균형인데 이 질소가 니트로젠이잖아요. 이게 단백질, 우리 몸은 정상인은 단백질 합성, 단백질 분해가 이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고기를 먹었다, 돼지고기를 먹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분해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합성보다. 그러면 분해가 된다는 거는 지금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분해돼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단백질의 이제 대사가 일어나면서 질소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질소가 지금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소가 음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음질소 평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몸에 이 질소가 지금 부족한 상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곧 단백질이 이제 부족한 몸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질소 평형은 근조직 형성과 상처 치유에 필수적인 단백 저장의 소모를 나타낸다. 그래서 음질소 평형이 왔다는 거는 단백질 지금 소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누워있는 사람들은 근육이 자꾸 빠지는 이유가 이 음질소 평형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음질소 평형은 그렇게 부동의 영향으로 오는 거다. 그리고 계속 누워있으면 식욕부진도 온다. 아노렉시아. 그리고 칼슘 평형.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죠. 부동 환자들은 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칼슘은 많은 양의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칼슘 평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뇨기계 보면 계속 누워 있으면 이제 소변 정체가 오는 거예요. 19-38 이 그림을 보면은 A에 있는 이 키드니, 우리 콩팥이라고 하는 키드니는 지금 소변이 이 노란색이거든요. 서 있는 경우예요. 선 자세일 때는 이렇게 소변이 요만큼만 있죠? 네. 근데 누워있는 자세는 어때요? 이만큼의 지금 소변이 있어갖고 지금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 머물러 있다. 소변 정체가 있다. 소변을 완전히 비울 수가 지금 없게 되는 거죠. 누워있으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콩팥 얘기였고요. 19-39는 이제 방광 얘기예요. 방광, 블래더. 네. 방광은 어때요? 지금 A는 서 있는 자세예요. 선 자세에서는 당연히 이제 요도로 쭉쭉쭉쭉 지금 잘 빠지죠, 소변이. 근데 누워있을 때는 어때요? 누워있을 때는 지금 여기로 소변이 빠져야 되는데 이만큼이 지금 차려져 있어요. 이만큼이. 그래서 소변 정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키드니, 블래더 이 두 기관의 신체 기관에서 누워 있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서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소변이 있다는 건 정체가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감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정체된 소변은 세균 성장에 좋은 배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이라는 게 있는데 돌이 지금 생기네요. 신장 키드니에.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칼슘, 구연산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잘 용해된 채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데요. 부동시에는 누워있는 사람들한테는 소변 중에 이제 칼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몸에서 그랬잖아요. 많이 누워있으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키드니, 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변 중에 칼슘량이 많아져 갖고 뭐 이런 키드니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서 결석이 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피부계 볼게요. 피부계 보면은 네, 피부 긴장도도 감소하고 일단 피부가 파괴되고 정신신경계에서 이렇게 많이 누워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에 의한 의존성이 생기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래서 부동 환자는 자극이 감소하여 시간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게 되고 지적 자극의 부족과 질병과 부동으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94페이지 보실게요. 94페이지에 부동의 문제를 사정하는 어세스먼트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근골격계, 그리고 심혈관계, 호흡기계, 대사계, 비뇨기계, 위장관계, 피부계, 정신신경계 이렇게 해서 이제 간호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골격계에서는 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뭐 근육 질량 감소, 뭐 경직, 통증,
그리고 ROM 이런 범위들이 감소하는 거, 그리고 컨스트럭션, 경축 이런 것들, 심혈관계에서는 증가된 심박동수, 심박동수가 증가한다고 했죠. 한번 뿜어낼 때 어떤 그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 뛰어야 된다고. 그래서 체위성 저혈압, 말초 의존성 부종, 사지정맥 우혈, 약한 말초 액박, 부전 혈전성 정맥염, 호흡기계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모기폐가 일어나는지 이런 가슴 청진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대사계에서는 이제 근위축 피하 지방 소실로 인해서 이제 체중도 감소하고, 그래서 근육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감소로 해서 점신 이제 부종들, 이런 부종도 올 수 있고요. 간질액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비뇨기계에서는 탈수라든가 이런 어두운 색깔 소변 비중, 그리고 소변 정체로 인해서 팽만된 방광, 소변이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감염도 잘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위장관계에서도 이제 장운동 감소, 계속 움직이지 않으니까 피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부에서는 욕창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정신신경계에서도 이런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활동과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드시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체가 이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활동과 운동은 이번 7주차에 1차 시, 2차 시에 이어서 우리 8차 시 시험 치기 전에 그 8주차 1차 시에도 이 활동과 운동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할 건데 지금은 이렇게 활동과 운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같이 한번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리 벌릴 수 있는 만큼 한번 벌려볼까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펴서 스트레칭. 네, 왼쪽으로 쭉 펴서 스트레칭. 네, 그리고 플렉션 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쭉 앉아서 목 앞으로 플렉션, 그리고 바로 익스텐전, 하이퍼 익스텐전, 그리고 바로 한 다음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로테이션, 왼쪽으로 로테이션, 그리고 서컴덕션, 순환 목도 가능하죠. 360도로 한번 돌려볼게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쭉 돌려볼게요. 네. 네. 그리고 팔을 펴볼까요? 팔을 펴시고, 네. 손목을 쭉 안쪽으로 굽혀 보실까요? 플렉션. 그리고 펴 보시면 익스텐전. 그리고 손등이 이 팔목에 닿게 쭉 뒤로 하이퍼 익스텐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손도 해볼게요. 플렉션. 그리고 익스텐전, 하이퍼 익스텐전. 그리고 손 바닥이 보이게 슈피네이션. 네, 손등이 보이게 프로네이션.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ROM에 대한 운동과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계속 이 컴퓨터든 아니면 태블릿 PC든 휴대폰을 보고 계시죠? 눈 운동도 한번 해볼게요. 눈 오른쪽으로 돌려보시고, 네, 왼쪽으로 돌려보시고, 네, 위로 떠보고 아래로 떠보고, 이경규 아저씨처럼 눈동자를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쭉. 네, 좀 운동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체 역학 이용하기. 이 신체 역학은 왜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네, 우린 간호사 일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환자를 이동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환자는 내가 50kg인데 환자는 80kg, 100kg가 넘어가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간호사 2명이나 3명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2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혼자 뭔가 환자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신체 역학을 이용하지 않으면 내 몸이 허리를 다친다든가 아니면 손목에 무리가 가서 손목을 다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요. 많이 서 있고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고 환자를 이동하는 이 부분.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뭐 기구를 이용해서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장비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장비들을 이용하려면 일단 내 신체 역학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 이론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체 역학을 사용하는 목적은 근육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균형을 유지시키며 활동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줄여주고 피로와 손상의 위험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신체 역학은 대상자와 간호사에게 모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어떤 그림이 가장 안정되었을까요? 네, A입니다. A.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중력선이 바닥면의 중심을 지날 때 균형이 유지됩니다. 지금 가장 좋은 자세가 A죠. 그래서 여기가 중력선이고요. 이 가상의 선이라고 했었죠. 이 중력선이 바닥면의 중심을 지날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B나 C는 이제 불안정하죠. 네.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최대한 이 물건을 들 때 내 몸 중심에 붙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구나 기계를 들 때도 아니면 환자를 옮길 때도 최대한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좋습니다. 기계들을 보면 들어 올릴 때 이제 다양한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장치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전동으로 우리 전동 침대처럼 이런 누를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겠죠.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옆으로 가고 하는 그런 리프트 대상자를 침대, 의자, 변기, 마루 이렇게 해서 이런 데로 옮길 때 이런 것들을 전동 장치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100kg 이상 되는 환자도 내 몸에 무리가 안 가게 할 수가 있겠죠.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고요. 이 19-43은 전동 장치고 얘는 똑같은 전동 장치인데 여기 침대 위에 이 천장에 고정되어 있어서 고정 이동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해서 이동하게 되고 여기 전동 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겠죠.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휠체어로 앉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동 장치를 이용을 한 거고요. 우리 나라에도 지금 빅5 대형 병원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수가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간호수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병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구매를 하지가 않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간호사가 이제 옮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이용하면 좋겠죠. 지금 이 책은 현문사는 이제 외국의 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외국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병원의 레벨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앉고 일어서기는 이렇게 잡고 일어서서 앉게 이런 장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슬리프 이거는 슬리프리라고 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을 찾아보면 많은데요. 이게 낙하산 재질의 그런 천이거든요. 그런 천을 두 겹을 환자 그 등 밑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옮길 때 걔를 샥 당기면 쉽게 힘들이지 않고 환자를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잡고 싹 옮기는. 그래서 미끄러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슬리핑, 미끄러지면 그런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슬립, 미끄러지게. 이렇게 해서 간호사의 허리 손상을 감소하고 대상자의 안위를 최대한 대상자 이동 장치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19-47의 공기 이동 시스템은 여기에 왜 그림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부동 환자들,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으로는 사용하는 거는 못 봤고요.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 이제 위쪽에다가 이거를 깔고 이제 시트를 덮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기가 넣었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한쪽으로만 압력이 가해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욕창을 방지하는 공기 매트리스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가를 매길 수 있어서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동 환자들한테. 여기는 앉거나 기울이기가 가능한 이동 운반차.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치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치카. 네. 이동 침대 병원에서 많이 보면은 왜 이런 사이드레일 올릴 수 있고 밑에 바퀴가 달려 있고 그런 간단한 환자 이동하는 수단이거든요. 스트레치카. 근데 여기는 이제 일단은 이런 걸로 해서 앉거나 기울이기가 가능한 이동차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대상자의 체위에 대해서 일단 일부분을 하고 우리 8주차 1차 시에서 하게 될 거거든요. 체위는 또 국시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위.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 우리가 얼라이먼트, 신체 선열, 자세라고 했죠. 그래서 대상자의 신체 선열을 유지하고 체위 변경을 규칙적으로 2시간마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부동 환자인 거죠. 중환자실에 있는 누워있는 경우 환자 의식 없이, 그러면 포지션 체인지를 2시간마다 하시오, 이렇게 의사 처방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체위든지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손상이 생기게 된다. 체위를 자주 변경하게 되면 근육의 불편감을 방지하고, 그리고 욕창을 예방하고 신경과 혈관의 손상, 구축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체위 변경은 근육 긴장을 유지하고 자세 반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체인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근거가 되겠죠. EBP. 그래서 19-1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지지기구를 위에서 쭉 봤었던 거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체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파울러스 포지션, 파울러 자세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파울러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자세를 하게 돼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반안전 자세는 침상상부를 45도에서 60도까지 올린 자세. 그래서 파울러 자세는 45도에서 60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미팔로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은 30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죠. 반 파울러는 세미팔로 포지션은 30도, 그리고 파울러 자세는 45도에서 60도. 여기 밑에 그림에는 이 경우 팔은 지지되지 않았다. 여기는 팔은 지지되었다. 요거는 지금 이 베개를 통해서 팔을 지지했던 이런 건데, 일단 자세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런 파울러 체위를 해주고 이렇게 베개를 끼워 주거든요. 임상에서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팔이 편안하겠죠. 지금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베개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30도는 세미팔로 포지션, 그리고 45도에서 60도는 파울러시 체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위는 언제 할까요? 여기 보면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선택되는 체위다. 왜 그럴까요? 그 EBP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 이론은 중력에 의해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 흉곽 팽창과 폐 한기가 증진됩니다. 그래서 횡격막, 우리 가슴 밑에 있는 횡격막 보이시죠? 이 횡격막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런 파울러 체위를 하면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이 횡격막과 이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렇게 앞쪽으로
갈비뼈의 근육은 앞쪽으로 그리고 횡격막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가슴이 팽창되는 겁니다. 그 팽창될 때 중력에 의해서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좋겠죠. 그래서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팔로시 체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침상을 올리면서 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로시 체위. 그리고 앞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어덕션 얘기를 할 때 제가 고관절 치환술이라고 했었죠. 엉덩관절 전 치환술이라고 해서 THR이라고 해요.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엉덩관절 치환술 했을 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왼쪽이에요. 왼쪽 다리. 그리고 얘가 오른쪽 다리. 얘가 골반뼈. 네, 골반뼈인데요. 지금 왼쪽 피머 넥 피머넥 프랙처가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피머넥 프랙처로. 지금 피머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대퇴골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퇴골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하는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큰 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큰 뼈가 있는데 연결되는 부위가 이렇게 목처럼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골절이 엄청 잘 와요. 골절을 프랙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특히 조금만 넘어져도 이 고관절 골절이 옵니다. 그러면 안에 시멘트를 넣어서 하는 엉덩관절 전 치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술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수술하고 난 뒤에 병실로 왔어요. 병실로 올 때 이렇게 되는 벌림용 베개를 하고 오거든요. 이 자세는 뭐예요? 어부덕션 자세예요. 외전, 어부덕션이 뭐예요? 이게 바깥쪽으로 B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외전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어덕션, 내전, 어덕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발이 이 안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발이 안쪽으로 오게 되면 이 수술했던 이 고관절 부위, 이 수술했던 이 발이 연결되는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이 고관절 부위가 안쪽으로 이 관절이 돌아가게 되면 여기가 수술했던 부위가 빠져버려요. 인공뼈가 안에 이 관절은 동그랗다고 했죠. 얘가 빠져버리면 수술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는 반드시 벌림용 베개, 어브덕션 필로라고 하는 것을 꼭 착용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수술실에서부터 착용하고 나오거든요. 수술이 끝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병동 간호사가 또 환자나 보호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브덕션, 어덕션에 대한 외전, 내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절, 네, 관절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면서 빠져버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기구에 대한 설명이 우리 앞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뒤에 이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고 앉아 숨쉬기 자세 볼게요. 앉아 숨쉬기 자세는 이 자세예요. 그림 19-51 앉아 숨쉬기 자세는 어떻다? 여기 보면 날숨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숨을 내쉬는 거예요. 호기 내쉴 때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등 대고 누운 자세부터는 우리 8주차에서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 복습, 오늘까지 했는 부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7주차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신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엑서사이즈, 운동, 활동, 액티비티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처음 시작할 때 신체 선열,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신체 선열.
이것은 자세라고 했었죠. 그리고 영어로는 뭐였어요? alignment, 선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자세는 영아 때는 우리 몸이 스스로 이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타블렛 PC, 노트북 이런 일을 하면서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체 선열, 우리가 병원에서도 이 얼라이먼트를 맞춰야 된다.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얼라이먼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허리가 이제 꺾여 있거나 이제 스콜로시스, 측만증이 있거나 하면은 좋은 자세가 목이 또 거북목이라고 들어보셨죠? 일자목이 심해지면 거북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등을 벽에다가 대고 서서 엉덩이를 등에 벽에다가 붙이세요. 그 상태에서 목을 턱을 몸쪽으로 당긴 자세. 그리고 뒤통수가 벽에 닿는 자세에서 쫙 서 있는 게 되게 힘들면 본인의 얼라이먼트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서서 엉덩이를 벽에 붙이고, 그리고 어깨를 뒤에 붙이고, 뒤통수를 뒤에 붙이고, 그리고 턱을 목 쪽으로 당겨서 있는 자세를 하루에 한 5분 정도라도 하면 얼라이먼트가 좋아집니다. 그런 신체 선열 보셨고요. 관절 운동 하면은 우리 ROM에 대해서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했죠. ROM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합니다. 거기서 어부덕션 하기 전에 플렉션이 있었죠. 플렉션 그리고 익스텐전 굴곡 신전 그리고 하이퍼 익스텐전 똑같이 익스텐전 과신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어부덕션 그리고 어덕션 기억이 나실까요? 여기는 B라고 해서 외전 여기는 D라고 해서 내전 네. 그리고 목을 오른쪽 왼쪽이라고 해서 로테이션 회전이라고 했었죠. 회전 그리고 circumduction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네, circum에서 순환 360도로 도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보이는 슈피네이션, 손바닥에 보이는 프로네이션 이런 정도로 해서 관절 가동 범위 ROM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균형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줘야 된다. 해서 평형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속기 그리고 뇌에 있는 이제 되뇌 피질 그리고 소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신체 운동의 조절. 그래서 운동 균형은 이제 등장성 운동 이런 부분들 나왔던 것. 등장성 운동 아이소토닉 그리고 등척성 운동 아이소메트릭 등속성 운동 아이소키네틱 그래서 이 두 개의 등장성이랑 등속성이 합해진 것을 이 두 개가 합해진 것을 등속성이라고 한다 했고 등장성은 관절이 움직인다고 했죠. 관절이 움직인다. 그리고 등척성은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등장성 운동에는 달리기, 수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운동들이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등척성 운동은 어떤 게 있어요? 플랭크 자세. 우리가 플랭크 자세가 이런 등척성 운동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우리가 등속성은 두 개 다가 해당되는 거에서 짐볼 운동 이런 것들이 등속성 운동에 해당되고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언에어로빅 엑서사이즈는 이제 유산소 운동 그리고 무산소 운동
운동이라고 해서 산소를 이제 이용하는 유산소 운동에는 일반적인 우리 뭐 줄넘기, 뭐 달리기, 조깅, 줄넘기, 달리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무산소 운동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달리기 중에서도 단거리 달리기는 무산소 운동에 해당됩니다. 단거리 달리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네, 갑자기 드는 역도. 이런 것들이 언에어로빅 엑서사이즈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이점과 뭐 영향에서 운동의 장점, 그리고 부동의 자세. 그래서 각 계통별로 했었죠. 운동의 이점에서는 근골격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근육 수축 효율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심혈관계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호흡기에도 이런 게 독성이 잘 배출된다. 위장관에서는 소화도 잘 되고, 우리가 식욕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 대사도 잘 되고, 그리고 소변도 잘 배출되고, 노폐물 이런 거, 면역에도 우리가 림프 순환 얘기를 했었고, 정신신경계에서도 이제 운동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그리고 인지 기능도 좋아진다. 영적 건강에 있어서도 마음, 신체, 정신을 연결해서 우리 몸이 이제 안녕을 도모한다. 네. 그랬는데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했을 때, 부동을 하게 되면 근골격계에서는 불용성 골다공증이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골다공증이 오고, 위축도 오고, 구축, 컨스트럭션, 화상 환자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구축이 오고, 그리고 풋드랍이라고 하는 발 처짐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발살바법 매뉴얼이라고 해서 갑자기 앉으면서 이렇게 힘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좋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하지 정맥 이 얘기를 하면서 뭐 부종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지 정맥에 정맥이 많이 늘어나 있고 이완돼 있고, 그리고 부종도 많다. 그런 얘기 했고, 혈전 형성도 된다. 그리고 호흡기계에 있어서는 폐활량도 감소되고, 그리고 무기폐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치마성 폐렴이 올 수 있고, 대사에서는 뭐 대사율도 감소하고, 음질소 평형, 그리고 음칼슘 평형 해서 우리가 근육이 빠지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계에는 우리가 키드니, 블레더를 사진을 보면서 누워있을 때 소변이 정체되는구나. 그래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장에 결석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식욕도 감퇴되고 피부 쪽에도 감소가 오면서 우리가 욕창 이런 것들, 그리고 정신신경계에서는 우울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일단은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주차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